자, 그 다음에 디스크 관리 쪽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그 디스크 구조를 보면 여러분 책을 보시면 내용이 쭉 있는데요. 이 내용은 여러분 충분히 읽어보셔도 잘 알 수 있을 부분이라서 이건 설명을 빼고요. 그 다음 디스크 접근 시간과 스케줄링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거에는 이제 디스크 스케줄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특징적으로 문제가 많이 출제됐는데 최근에는 그 실제로 그 운영하는 알고리즘에 대한 계산 문제, 이동 거리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좀 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 디스크 구조를 보면 이렇게 원판으로 되어 있는 거는 아시겠죠? 중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돌려져 있는 게 이제 트랙이라고 그러죠. 트랙. 이렇게 트랙. 그래서 보통 요즘에는 이제 워낙 기술이 발달돼서 여러 가지가 이제 종류가 다양하고 용량도 많지만 기본적으로 여기가 맨 바깥쪽이 0번 트랙이고 안쪽이 199번 트랙이에요. 보통 시험에서 다뤄주는 그 트랙은. 그 다음에 그러니까 바깥쪽이 0번이죠. 기본적으로 바깥쪽이. 근데 이제 가끔 출제하시는 분이 이걸 이제 정확히 명시하지 않아서 혹은 또 이쪽이 바깥쪽이 199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서 약간 혼란을 가져올 때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 이제 뭐라 그러죠? 이걸 섹터라고 그러죠? 섹터.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번호가 이렇게 매겨져 있습니다. 뭐 번호가 0번, 1번, 2번, 3번 이렇게 쭉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여러분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이제 여기가 1000번이 이제 부트 섹터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부트 섹터. 그러니까 여기에는 모든 디스크의 정보가 기본적으로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FAT죠. FAT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FAT이라고 하는 것은 File Allocation Tab이라고 해서 실제로 어떤 데이터들이 저장되어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잔뜩 수록되어 있고 여러 개를 가지고 있죠. 하나가 파괴되더라도 복구할 수 있도록. 이것이 이제 파일 얼로케이션 테이블 정도만 이제 구조로서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데이터들이 파일이 하나가 있다면요. 파일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이렇게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파일 하나가 맨 처음에는 이렇게 연속적으로 저장이 될 수 있지만 자꾸 쓰다 보면 지웠다 쓰다 하다 보면 남아있는 공간을 찾아서 저장하기 때문에 하나의 파일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분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내가 여러분이 보통 그 파일을 불러오기 하지 않습니까? 불러오기를 하게 되면 이제 디스크 암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들어와 있죠. 여기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디스크는 휙 돌고요. 돌지 않습니까? 이렇게 돌고 내가 만약에 어떤 파일을 갖다가 불러오게 하면 그 명령에서 해당 위치를 물론 이제 이런 FAT에서 정보를 찾겠지만 어떻게 하면 이 데이터들을 갖다가 빠른 시간에 공평하게 찾아올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되겠죠. 그냥 어떤 거는 빨리 가져오고 어떤 거는 느리게 가져오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공평하게 가져와야 돼. 일단은 뭐예요? 요거를 정확히 가져오기 위해서 일단 처리량을 극대화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응답 시간이죠. 응답 시간을 최소화시켜야죠. 그 다음에 응답 시간의 편차입니다. 응답 시간의 편차. 그러니까 물론 처리량 극대화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에 많은 섹터의 데이터를 가져와야 된다. 응답 시간을 최소화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불러오기 하면 바로 데이터가 떠야죠. 화면에. 한참 있다 뜨면 안 되니까 그런 시간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고 응답 시간의 편차를 최소화시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는 바깥에 있는 데이터는 빨리 가져오고 안에 있는 건 늦게 가져오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똑같은 어디에 있더라도 데이터를 공평한 편차가 없이 어떤 건 빠르고 느린 것 없이 똑같은 시간을 일정하게 가져올 수 있느냐를 고민해 주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이거를 디스크 스케줄링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럼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여기 어세스 암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어디다 해당되는 트랙에다 갖다 놔야 데이터를 가져갈 거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seek time이라 그래요. seek time.
그러니까 여기 어세스함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해당되는 트랙에 딱 내려놓는 시간이 있겠죠? 그 시간을 시크 타임이라고 그러고, 회전이 돌면서 만약에 여기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겠다면 여기까지 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겠죠? 이걸 로테이션 딜레이 타임이라고도 하고 보통 레텐시 타임이라고 그래요. 레텐시 타임. 회전 지연 시간이라고 합니다. 회전 지연 시간. 요거는 탐색 시간. 탐색 시간 한국말로. 그 다음에는 해당되는 트랙에 갖다 놓고서 해당되는 섹터를 이동할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쭉 데이터를 메모리로 가져와야 되잖아요. 요거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 전송 시간이라 그래. 전송 시간. 그래서 트랜스미션 타임이라고 합니다. 미션 타임.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디스크에 관련된 타임에는 시크 타임과 레텐시 타임과 트랜스미션 타임이 있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스케줄링은 바로 이 시크 타임을 위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레텐시 타임이라는 것은 내가 만약에 일로 갈 것이냐, 이로 돌아갈 것이냐, 어떤 게 더 좋겠어요? 당연히 이쪽이 좋겠죠? 근데 이쪽으로 돌아가도 이쪽으로 돌릴 수도 있겠죠. 경우에 따라서. 그러면 디스크가 한쪽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지.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이쪽 갔다 저쪽 갔다 하면 디스크는 상당히 부하가 많이 걸려서 물리적인 손상을 입겠죠. 그러니까 이 회전 시한 시간은 크게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시크 타임 위주로 가는데 그래도 이 전송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시크 타임이라든지 레텐시 타임을 다 종합해서 개발을 하려고 했던 그런 방법도 있죠. 그걸 에센바흐 알고리즘이라고 그래요. 이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에센바흐는 트랜스미션이든 레텐시 타임이든 시크 타임을 다 고려해서 한쪽 방향이 아니라 양쪽 방향으로 다 돌리고 그 다음에 시크 타임도 고려하고 전송 시간도 고려하고 해서 만들어진 알고리즘이 에센바흐 기법이다. 사람 이름이에요. 개발한 사람 이름. 그 다음에는 요거 회전 지연 시간만을 집중적으로 연구에 따라서 레텐시 LT as short first latency time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S short time latency LT STLT라고 하는 방법도 여러분이 있다는 걸 잘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쓸게요. shortest latency time first야. 약어가 이렇게 돼.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요? latency time만 좀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하면 이 시크 타임뿐만 아니라 이것도 좀 더 고려해서 데이터를 접근하느냐 이걸 고민했던 게 바로 SLTF라고 하는 거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보통 여기서 나오는 알고리즘이 꽤 되는데 그걸 갖다 이제 집중적으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디스크 스케줄링에는 FIFO가 있고요. SSTF, 그 다음에 스캔, 그 다음에 C 스캔, 룩, 그 다음에 C 룩, 그 다음에 N 스텝 스캔, 그 다음에 에센바흐, 그 다음에 SLTF.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 과거에는 이제 특징적으로 좀 문제가 나왔다고 하면, 최근에는 이제 실제로 다 그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들을 다 직접 계산하는 문제가 출제된다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잘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책에 보시면 첫 번째부터 하나하나 여러분이 나와 있는 그림을 참조하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죠. 자, 이 FIFO는 말 그대로 뭐야? 첫 번째 입력한 데이터를 첫 번째 처리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FIFO는 모든 게 다 있어요. 어떤 알고리즘이든.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일단 공평하다는 게 가장 중요한 특입니다. 공평하다. 그 다음에 거리가 가장 길죠. 진행 시간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동 거리가 가장 크죠. 이동 거리가 가장 크고 얘는 거의 최적화하려고 하는 시도가 없습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보죠. 책에 보세요. FCFS, 책에 있는 문제 2하기 박스 안에 있는 문제를 설명할 거예요. FCFS 기법을 사용할 경우에
작업 대기 큐의 작업들을 수행하기 위한 헤드의 이동 순서와 총 이동 거리는 얼마냐 이랬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거기 대기 큐가 쭉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그림을 그리세요. 이게 디스크 바깥쪽이고요. 여기가 199번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대기 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98번, 183번, 37번, 122번. 그러니까 98번, 그 다음에 183번, 37번, 122번, 그 다음에 14번, 그 다음에 124번, 그 다음에 65번, 67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섹타 번호란 말이야. 이게 트랙 번호예요. 트랙 번호. 그러니까 여기가 0번 트랙, 여기가 190번 트랙이라고 하면 이게 트랙 번호거든요. 그러니까 파일이 하나가 있으면 그 파일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트랙 여러 가지로 흩어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블록에 하면 이러한 트랙에다가 어세스 암을 배치시켜줘야만, 갖다 대야만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걸 왔다 갔다 하는 걸 뭐라 그랬어요? 시크 타임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다 뭐야? 시크 타임만을 고려하는 겁니다. 여기는 다 종합적으로 다 고민을 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시크 타임을 고려한 첫 번째 FIF는 이렇게 나오면 요거를 그 적당한 번호로 찍어 놓으세요. 여기다가 요게 한 100번 정도 되겠죠? 옆에 98번, 요 정도 98번. 183은 뭐 이 정도 183번 이렇게 쓰시라는 얘기죠? 37번, 37번. 122번, 122번. 14번, 요거 14번. 그 다음에 124번, 그 다음에 65번, 그 다음에 67번. 자, 이렇게 찍을 수 있겠죠? 시험 문제 나오면 이런 번호가 나올 거예요. 그죠? 트랙 번호가 나오면 0번 바깥쪽이다 생각을 하고 여기는 안쪽이다 하고 번호를 이렇게 트랙 번호를 쭉 표시하시고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맨 처음에 초기 헤드의 위치는 53번이라고 했어. 53번. 53번이 요 정도 되겠죠? 자,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53번. 자, 그래서 FIFO 기법은 그냥 들어온 순서대로 이동하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들어온 순서대로니까 공평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총 이동거리가 가장 클 수밖에 없죠. 자, 일단 이동을 해볼게요. 98번을 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65번, 67번 거치지 않고 98번 가고 또 183번 가고 그 다음에 37번 가고 따라가는 거예요. 122번 가고 그 다음에 14번 가고 그 다음에 124번 가고 그 다음에 65번 가고 67번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옆으로 들렸다가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나 그냥 순서대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굳이 이런 예로 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엘리베이터 있지 않습니까? 0층부터 199층까지 있다고 하자고요. 그럼 여기서 이동하는 엘리베이터 자체를 우리가 헤드라고 하자고요. 왔다 갔다 하는 헤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요걸 우리가 시크 타임이라고 보면 되겠죠? 요게 층이 바로 뭐야? 섹터야. 트랙이죠. 트랙 번호. 그러면 몇 층이든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눌러낼 거 아닙니까?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보통 맨 끝에 층에서 만약에 190층에서 처음에 눌렀고 만약에 30층에서 나중에 눌렀다고 해도 30층을 거쳐가지 않습니까? 30층에 섰다가 190층 가거나 아니면 그 전에 누른 걸 먼저 190층으로 오지 않고 중간에 들렸다 오는 형태가 엘리베이터잖아요. 그러나 이 FIF로 운영을 한다면 엘리베이터를 그냥 누른 순서대로 190층 눌렀다면 거기 갔다가 다시 2층이면 2층 눌렀다가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누른 순서대로 가니까 이 엘리베이터가 엄청나게 많이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얘는 최적화하려고는 시도가 전혀 없고 이동거리가 가장 크다. 그래서 여러분은 요렇게 계산을 할 줄 알아요. 요 거리. 이 계산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다 계산을 해서 총 이동거리를 계산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여기가 53이니까 요 거리, 요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음수보 상관없이 그냥 차이값 98에서 53 뺀 거 183에서 98 뺀 거 37에서 183에서 37 뺀 거
그 나온 값들을 다 더해주면 그게 총 이동 거리가 된다. 이것이 바로 FIFO입니다. 두 번째는 SSTF죠. SSTF. 자, 이 상태로 다시 써먹죠. 자, SSTF는 Short Time, Short First. 그러니까 SSTF가 뭐냐면 Short, 이거 Seek Time이야, 이게. Seek Time First라는 얘기죠. Seek Time. 이동 거리가 짧은 쪽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공평하지 않아요. 현재 헤드가 어디에 있냐면 53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얘가 이동하는 거리가 짧은 쪽이 우선적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37번이 짧냐 65번이 짧냐. 당연히 65번이 짧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앞에서 배웠던 FIFO는 우리가 들어온 순서대로 가면 되지만 Short Seek Time First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현재 53번이면 65번이 짧냐 37번이 짧냐. 공평한 건 사는 상관없어요. 가까운 쪽을 먼저 서비스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어디로 갈까요? 65번 가겠죠? 67번 가겠죠? 그 다음에 67번에서 37번이 짧냐 98번이 짧냐. 그림을 봤을 때는 98번이 좀 짧아 보이지만 사실상 37번이 더 짧죠. 이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요 67에서 37까지 거리는 30이고 67에서 98까지는 얼마예요? 31이잖아요. 그러니까 짧은 쪽으로 이동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어디로 갈까요? 37에서 14까지 가겠죠?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98로 오고 100으로 오고 122, 124, 183 이런 식으로 이동하는 것이 바로 SIC, STF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이동거리가 짧기 때문에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이동거리가 짧고 있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는 처리량이 가장 극대화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처리량이 극대화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일괄 처리에 상당히 좋아요. 일괄 처리. 그러니까 처리량이 극대화되어 있다는 얘기는 일괄 처리가 좋다는 얘기죠. 정해진 시간에 많은 양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얘는 문제가 어떤 상태가 되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다. 헤드가 이동이 될 때요. 요 안에서만 보통 많이 논다는 얘기예요. 이 바깥쪽이나 이 안쪽은 잘 서비스가 안 해. 이 안쪽에서만 자꾸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경향을 보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쪽과 이쪽은 잘 서비스가 안 되는. 그래서 무슨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 바로 기아 상태. 처리가 너무 늦어지는 기아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죠. 그러니까 이 옆에 전혀 들어온 거 순서와 상관없이 이동 거리가 짧은 쪽으로만 이동하기 때문에 이 바깥쪽, 안쪽은 가운데보다 서비스를 덜 받는, 즉 응답 시간에 편차가 많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데이터들은 여기 있는 데이터보다 조금씩 느려진다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게 바로 SSTF예요. 역시 이것도 이동 거리를 계산할 수 있겠죠. 요 거리 53에서 65, 53, 65, 67, 37 이렇게 쓰시고 14, 그 다음에 98, 100 쭉 써가지고 요 사이의 거리를 다 차이 값을 구해갖고 더하면 그것이 바로 SSTF다. 요것이 이제 두 번째 방법이고요. 세 번째 방법은 스캔입니다. 스캔. 역시 저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처음 설명했던 대로 바깥쪽, 안쪽 번호 매기고 순서대로 쭉 쓰고 계산하면 돼요. 자, 스캔 방법은 뭐냐면 얘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FIFO는 뭐 앞뒤 상관없이 먼저 들어온 놈을 먼저 처리해 주는 거라고 한다면 SSTF는 어떻게 돼요? 짧은 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러나 스캔이라고 하는 것은 진행 방향에 따라서 서비스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 가면서 서비스를 해줘요. 자, 이렇게 진행 방향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얘는 진행 방향에 따라 짧은 쪽의 트랙을 먼저 서비스해주는 방식이 스캔이다. 자,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자, 역시 현재 헤드가 53번이죠? 53번이면 여러분 책도 작시 참조를 하세요. 53번. 자, 지금 진행 방향을 바깥쪽으로 줬습니다. 바깥쪽. 시험 문제에서 보면 이렇게 주고 진행 방향이 바깥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줘요. 그럼 바깥쪽이면 이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37번 갔다가 14번 갔다가 되겠습니까? 53에서 70, 바깥쪽이 이쪽이니까 이쪽 가면서 서비스 해주고 이쪽 가면서 서비스 해주고
맨 마지막에 트랙을 갔다가 올 거냐 말 거냐는 바로 다음에 나오는 이 룩과의 차이입니다. 자, 스캔과 룩은 거의 흡사해요. 스캔은 어떻게 된다? 끝까지 갔다가 온다. 룩은 어떻게 돼? 더 이상 가지 않는다. 요게 차이예요. 다시 한번. 트랙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까지 요청이 있어요. 그러면 쭉 헤드가 여기까지 와서 끝까지 갔다가 돌아오면 0번 트랙까지 갔다가 돌아오면 물론 안쪽도 마찬가지예요. 안쪽까지 갔다가 돌아오면 바로가 뭐가 되고 스캔이고 거기까지 안 가고 그냥 거기서 바로 꺾이면 이거는 뭐야? 룩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겠죠? 왜 이런 작업을 하게 되냐면 이 헤드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동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바로 팍 꺾이는 것보다는 갔다가 돌아오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스캔이 더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에요. 물론 이동거리를 따져보게 되면 룩이 덜 짧지만 더 이동거리가 짧아지지만 기계적인 어떤 부하를 따져봤을 때는 막 달리다가 스프링이 딱 돼가지고 튕겨 나오는 것이 부하가 적지 여기서 그냥 바로 탁 꺾게 되면 기계적으로 부하가 많이 걸린다. 그 차이가 바로 스캔과 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스캔을 하게 되는 거니까 진행방해 바깥쪽이라고 지정해 줬으니까 여기 갔다가 끝에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온다. 65, 67, 98, 100, 122, 124, 183 이렇게 진행하는 게 바로 뭐다? 스캔이다. 룩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 부분이 빠져나가는 거죠. 룩은 어디 끝까지 안 간다. 그냥 여기서 바로 이쪽으로 이동이 된다. 이게 룩이란 말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보통 얘는 어떤 형태로 이동이 된다? 갈 때, 올 때, 갈 때, 올 때 이렇게 서비스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도 자세히 보면 이 가운데 쪽의 서비스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번 하고 바깥쪽은 아무래도 더 적죠. 아직까지는 응답 시간의 편차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이 같은 개수로 해줘야 되지만 이 스캔 방식으로 운영하면 가운데가 아직도 더 서비스를 많이 받고 바깥쪽은 좀 덜 받는다. 그래서 편차가 아직 존재하고 편차가 아직 존재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쓰고 있는 모든 디스크 드라이브는 바로 이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컴퓨터는 대부분 다 스캔 방식이다. 왜? 부하가 그렇게 많을 때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스캔은. 부하가 여러분이 컴퓨터는 그렇게 많이 쓰고 있지 않죠. 예를 들어서 하드디스크 작업이 많거나 그럴 때는 C스캔 방법이 가장 좋은데 집에서 쓰는 방법은 이렇게 많이 하드디스크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가장 많이 쓴다. 이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C스캔은 뭐냐면 얘는 완전히 차별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디스크가 있다면 여기가 199번이고 0번이라고 하면 쭉 진행, 항상 안쪽으로 고정되어 있죠. 그리고 내려갈 때는 그냥 내려오고. 무슨 얘기냐면 갈 때 항상 안쪽으로 가면서 데이터를 처리해주고 바깥으로 나올 때 그냥 때려온다. 그냥 쭉 올라가고 할 때 해주고 다시 내려오고 쭉 올라갈 때 서비스 해주고. 그러니까 0번에서 안쪽으로 들어갈 때 바로 데이터 섹터를 가져오고 바깥으로 진행할 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툭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또 툭 떨어지고. 그러니까 바깥쪽이나 가운데 쪽이나 똑같이 3번씩 처리되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보면 응답 시간의 편차는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항상 안쪽으로 고정이 됐어요. 안쪽 고정이라는 것은 항상 안쪽으로 들어갈 때마다 서비스 한다는 얘기죠. 바깥쪽은 서비스하지 않는다. 그래서 얘는 편차가 존재하지 않는다. 응답 시간의 편차가 존재하지 않다. 근데 이런 경우는 다 공평하게 처리돼야 되는 부하가 많을 때, 부하가 클 때 사용되는 거다. 부하가 클 때 사용되는 것이 바로 C스캔이다. 운영을 해볼게요. 항상 안쪽으로 고정된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책에 보시면 나와 있죠. 맨 처음에 53번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앞에서 배웠던 스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어쪽 방향이든 가르쳐 줄 거란 말이야. 안쪽 방향이든 바깥쪽 방향이든 진행 방향을 가르쳐 주면 그 방향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지만 이 C스캔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돼? 항상 안쪽으로 고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65, 67, 98, 100, 122, 124, 183까지 맞죠? 그리고 바깥에까지 왔다가 안 끝에까지 왔다가
그냥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냥 떨어졌다가 다시 튕겨 나와서 114번 그 다음에 37번 이렇게 진행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오면 룩이고 끝까지 오면 C 스캔이고 이거를 수행하지 않으면 바로 뭐다? C 룩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원래는 0번 트랙은 없잖아 이 안에 그죠? 199번 트랙도 없어요. 그런데 갔다가 돌아오면 뭐야? C 스캔이고 요 부분이 빠져나가면 바로 뭐가 된다? C 룩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안쪽으로 진행해서 끝까지 가면 C 스캔, 끝까지 안 가고 여기서 그냥 바로 꺾여 내려가면 이거는 바로 뭐가 된다? 바로 C 룩이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역시 이동거리를 계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요거리 이 거리도 생각해야 돼. 계산에는 집어넣어야 돼. 실제로 처리하지 않지만 헤드가 이동한 거리이기 때문에 이 거리까지도 포함시켜야 됩니다. 계산을 하라고 그러면. 그 다음 C 루그라 계산하면 그냥 여기로 일도로 이동이 되는 거죠. 일로. 그러나 C 스캔으로 계산하면 끝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계산으로 해줘야 한다. 알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C 룩이다. 이거 구분하시겠죠? 룩과 C 룩은 C 스캔과 똑같은 방법이야. 얘네들과 얘가 똑같아요. 근데 얘는 어디까지 간다? 끝까지 안 간다는 얘기야. 얘네들은 끝까지, 즉 0번이나 199번까지 가지 않는 방법이 바로 룩과 C 룩이다. 그 다음에 N스텝 스캔이라고 하는 것은 1차, 2차로 나눠서 수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트랙 요청이 들어와 있으면 반을 뚝 잘라. 그래서 얘를 먼저 처리해주고 나서 뭘로? 스캔 방식으로. 또 요걸 처리해주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요청 큐에 이렇게 데이터들이 쭉 들어오면 여기까지 만약에 1초 안에 들어온 자료가 요거다 그러면 1초 안에 들어온 것만 먼저 처리해주고 나머지는 또 나중에 처리해주는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을 해서 처리해주는 방식. 요거는 특징적으로 문제가 잘 나오니까 뭐 이렇게 운영까지는 알 필요가 없어요. 운영까지는 알 필요가 없고 특징적으로 1차, 2차 단계로 나눠서 운영하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N스텝 스캔이고 SM버와 SLTF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건 모든 Seek Time, Transmission, 그 다음에 Seek Time, Transmission, Rotation, Latency Time까지 다 고려한 방법이고 SLTF라고 하는 것은 Latency Time을 좀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운영하는 방식이다. 정도만 기억하시고 여러분은 FI, FO, SSTF, 스캔, C스캔 정도의 운영 방식과 그거와 유사한 룩, C룩 정도의 운영 방법만 잘 해두시면 됩니다.